지난 첫 방송 하고 나서 네. 그 국민들께서 우리 정청래 전 의원님의 이 코너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네. 쭉 탐색을 했거든요. 네. 재밌는 댓글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죠? 산너머님인데요. 팟빵 댓글이에요. 네. 정 의원님 기관지 약 좀 드세요. 도라지 생강을 달여서 장곡하세요. 네. 기침 소리 때문에 거북스럽습니다. 전 참을 수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장윤성 기자 오늘 기침하셨어요? 아침에 기침했죠. 네, 몇 시에 했어요? 저 좀 일찍 합니다. 6시. 다 기침합니다, 아침마다. 네. 뭐 딴 얘기를 하세요. 네. 그 기침이 아닌데 여기는. 네. 예. 또 하나 있어요. 정청래 의원님 항상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3기 민주정부님인데요. 님이 말했던 청와대 무보수 대변인으로서 유리한 건 널리 알리고 불리한 건 침묵한다라는 말은 나의 정치적 이념을 바꿀 만큼 강렬했어요. 장윤선의 이슈파이터는 곧 탑10 안에 들어갑니다. 네. 이 참 예언인 이 시대. 탑5. 탑5? 네. 왜 올렸습니까? 아마 김어준 뉴스공장도 네. 이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래요? 그거 들을 필요 없잖아. 이거 들으면 되잖아. 이슈파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된다. 네. 라고 얘기하면 김어준 총수가 싫어할 텐데. 아니, 저 관심 없어요. 김어준 총수가 뭐라 하든. 저는 관심 제 없다. 주장을 할 뿐이에요. 이 코너만 잘 되면 된다. 그렇습니다.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전반적으로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뉴스공장 망하든 말든 뭐. 우리 관심 없어요. 에이, 다 잘 돼야죠. 네. 자, 제가 속보를 본 시간이 11시 59분. 네. 성남공항을 우리 대북특사단이 출발했습니다. 방금 떠났죠. 예, 대통령 특별기를 타고 네. 평양으로 갔습니다. 네. 어떠세요? 지금쯤 지금 어디를 알고 있을까요? 순환공항에 도착했을까요? 그 앞 상공에서 막 내리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내리려고 하고 지금 있다. 시각. 예. 네. 지금 보면 과거에는 특사가 한 명이었잖아요. 네. 그 말하기 대체로. 전에 예. 저도 비행기 타고 평양 순환공항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2001년도. 특별기 타고? 그렇습니다. 대통령 특별기를 타셨다고요? 그때 이제 방북단이 몇백 명 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양 고려 호텔에 가서 네. 그때 무슨 일로 가셨대? 6.15 정상회담 1주년. 2001년이니까. 각계각층 대표단 해서 네. 평양에 갔었죠. 음. 그래서 뭐 김일성 광장도 가보고 네. 뭐 주체탑도 보고 예. 많이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2001년이면 벌써 17년 전이니까 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평양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리는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좀 그 자료 화면이 넘어오면 저희도 이제 보면서 네.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체로 특사 한 명이었어요. 한 명하고 이렇게 수행원이 가는 시기였는데 이번에는 특사단 그리고 네. 청와대에서 어제 굉장히 강조한 게 사절단이다. 뭐 특사라는 말이 사자가 사절단 의미가 특별 있으니까. 사절단인데 네. 사절단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 네. 서울 국정원장 그리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이렇게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핵심 참모들이 다 간 거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만 안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북한 관련해서. 네.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들 그리고 최고의 뭐랄까 실질적인 책임자들이 다 올라간 것이고요. 윤건영 실장에 대해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19대 국회 내내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보좌관이죠. 네. 국회의원 문재인 보좌관이었죠. 그래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의원 시절에 제 옆방이었어요. 예. 국회의원회관. 예.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뭐 다 들르고 예. 이렇게 보면 항상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리고 말수가 좀 적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시절에는 가장 옆에서 대통령의 입처럼 네. 대통령의 마음처럼 이렇게 많이 움직였던 복심 중에 복심이죠. 네. 이를테면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 아침이 될지 모르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텐데요. 네. 우리 특사단이. 왜냐하면 김여정 특사가 왔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장소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우리도 특별한 대접을 받겠죠. 왜냐하면 그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북한 이제 최고 지도자, 네.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네. 같은 경우는 전격적으로 뭘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서 어디에서 그래요, 언제 맞아요. 만날지 아마 정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급들을 이렇게 만나다가 불시에 네. 방문하는 형태, 짜잔. 짜잔 이런 형태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네. 다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몇 시에 어디서 만날 건가는 모르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겠죠. 안 만날 수는 없겠죠. 예. 만나긴 만날 텐데 예. 무슨 얘기? 아마 제가 어제 대북 특사단
긴급 속보를 보자마자 네. 긴급 속보 해설. 그리고, 속보 해설. 페이스북에 세계 최초로 제가 썼습니다. 거기에 예. 제가 이제 7~8가지로 썼는데 네.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까지 갔던 거는 트럼프를 의식한 거였죠. 그렇죠. 여건을 조성한다는 게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의 여건 그렇죠. 조성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의용 안보실장이 김정은에게 북한이 이러이러한 생각, 미국이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미국 강경파의 입장을 설명하고. 뭐 강경파든 온건파든, 예, 온건파든. 이런 입장을 설명하고 네. 그러니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역할을 정의용 안보실장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방북 이후에 곧바로 또 방미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번거롭지 않게 갔던 사람이 다시 미국까지 가는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예전과는 좀 다르게 긴박하게 지금 움직여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4월에 또 한미 연합 군사훈련도 있기 네. 때문에 속전속결로 해결하려고 하는 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네, 방송만 하면 자꾸 너무 이렇게 빨리 이 전화가 문제를 그 전화를 끄세요. 생방송 중에는 전화를 네. 끄시고요. 전문가들, 한반도 전문가들은 너무 이게 스텝을 빨리 밟으면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조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속전속결로 하는 뜻이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했기 때문에 네. 입장은 다 조율됐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서두르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의용 실장이 맥마스터 보좌관하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통화를 하고 뭐 거의 매일 통화를 한다 뭐 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뜻을 가지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면담을 할 때 핵심적으로 나와야 될 특히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나 대한민국의 이제 보수 여론층에서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비핵화 문제 어떻게 네. 할 거냐 네.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남북 관계보다 북미 관계를 더 걱정을 해요 한국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제 예상은 비핵화라는 키워드를 테이블에 올릴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올리지 않으면 북미 관계,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다만 비핵화라는 단어를 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우리의 입장은 사실은 중재 외교의 입장이 돼야 되거든요. 중재 외교. 그래서 남북 대화든 북미 대화든 네. 입구에서 네. 비핵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북미 대화 입구가 아니라 출구에 가서 결과물로 가져오자. 그래서 일단 비핵화를 포함해서 대화에 들어가자라는 네. 것을 아마 설득할 것 같아요. 핵동결.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북한한테 하는 말과 네. 미국한테 하는 말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북한한테는 이렇게 설득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말 대 말 행동의 원칙으로 그렇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언제 안 하겠다 라고 말로 선언하고 행동해라. 그러면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한테는 네. 자, 북한이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언제까지는 적어도 대화 기간 동안은 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안 한다고 하니 네. 당신들도 그럼 그런 조건에서 적대시 정책, 네. 압박과 제재를 대해서 좀 유연성 있게 개선할 의지가 있다. 네. 라고 미국은 당신들은 그렇게 얘기해라. 그럼 이제 접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이런 방향으로 설득하고 자,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대시 정책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미국한테 얘기하겠다. 네. 이렇게 북한은 설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북한이 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안 한다고 하니 적대시 정책, 압박과 제재를 좀 풀면서 네. 대화를 하고 그 대화 기간 동안은 북한과 미국 이 입장을 좀 바꾸지 말고 대화에 좀 충실하게 임하자. 이렇게 양쪽에게 던지는 네. 볼이 좀 달라요. 볼이 다르다. 네. 이쪽에 던지는 공과 저쪽에 던지는 그렇습니다. 공이 약간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그러니까 같은 스트라이크 존이라 예, 할지라도 예. 왼쪽으로 가는 것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가는. 스트라이크 존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가 결국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달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지만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전문가적인 시각인데. 식견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굉장히 오랫동안 안 만났고 불신이 남북 간에도 뭐 북미 간에도 불신이 팽배해 있고 국제사회가 모두 북한을 사실 정상국가로 대접하지는 않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가서 과연 북한이 정상국가인지 네. 뭐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 측면도 있죠. 정상국가로 대접할 수 있는 네. 수준의 국가인지 아닌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 이전에 네. 제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예언. 김정은 1월 1일 신년사에 네. 남북 대화를 제안할 거다. 그때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네. 말이 되냐 지금. 근데 이것은 남북 관계의 긴 역사적 과정과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코웃음을 치는 건데 제 말에. 예.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네. 1968년도가 남북 분단 이후 가장 큰 위기였어요. 6.25 이후에. 울진 삼척지구에 무장공비 투입했죠. 네. 그리고 청와대 습격 사건 있죠. 김신조가 뭐라고 했어요. 박정희 목 따러 왔다. 그랬잖아요. 푸에블로 납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비행기를 격추시켰어요. 네. 이게 전쟁해야 돼요. 지금 보수 수구 진영의 논리라면. 근데 1970년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평화 선언을 하죠. 네. 그리고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사례가 뭐냐면 1983년도에 아웅산 폭탄 테러가 일어납니다. 네. 지금으로 치면 경제부총리가 직사합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산자부 장관이 직사를 해요. 네. 17명이 죽어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냥 모든 일정 취소하고 귀국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북한의 테러로 우리 강요, 장관이 죽었는데 전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83년 가을이거든요. 네. 85년도에 북한에게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적시자 회담을 네.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했죠. 85년도에.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았어도 지금까지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오히려 평화 모드로 갔다는 거죠. 평화 모드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고 남북 관계가 최고조에 이르고 또 북미 관계도 최악의 상태로 이렇게 빠졌지만 네. 결국은 전쟁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양쪽에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그 위기 속에는 반드시 평화에 대한 네. 이런 모드로 전환이 네. 되더라. 분단의 역사를 봤을 네. 때. 그런 면에서 제가 작년 2017년이 최고도로 긴장 상태가 그렇죠. 됐기 때문에 예. 2018년도부터는 평화 공세로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평창올림픽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맞았는데 네. 김정은이 이제 집권 7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는 그 전까지는 뭐 자기도 이제 집권 세력을 공고화해야 되고 예. 또 친 김정은 세력으로 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집권하자마자 우리로 치면 중대장급까지 다 충성맹세를 받습니다. 중대장. 중대장급 예. 군부. 예. 그래서 다 장악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핵실험을 다 해서 많이 죽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핵무장국가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이 예를 들면 비정상적인 유격대 국가였다면 네. 앞으로 이제 정상국가로서의 그런 흐름을 예. 보이려고 할 것이다. 예. 그리고 저는 그 첫 단초를 어디서 봤냐면 그 김여정 부부장이 그 파란색 파일을 가져왔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대개 보면 당을 내세우잖아요, 북한은.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당이나 군을 내세우는데 국무위원장 명의로 가져온 거예요, 친서를. 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를 정부로 좀 대접해 줘라. 네. 그러니까 정부 대 정부. 그러니까 한국 정부 대 북한 정부. 이렇게 정부 대 정부로 동격으로 좀 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1991년도에 네.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엔 가입 국가예요. 예. 우리 헌법 그때 우리 기본 가입. 그렇습니다. 예. 우리 헌법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제 반국가 단체, 네. 뭐 불법으로 점령한 이제 뭐 괴뢰 집단이죠. 네, 괴뢰 집단. 전법적 개념으로 본다면, 근데 국제적으로 보면 엄연한 유엔에 가입한 국가, 정상 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첫 외교 무대 데뷔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시리아 또는 뭐 중국 공산당 뭐 이렇게 만나긴 했지만 이렇게 대외적으로 나선 적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지 로켓맨인지 미치광인지 정상적인지 이걸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제가 국회 정보위 네, 했지 않습니까? 그 정보위 오래 하셨죠. 국정원에서 이제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보고한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네. 유럽에서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서구적이고 신식 스타일을 좋아한다. 신식. 예. 그래서 젊은 세대예요, 젊은 세대. 젊은 세대. 예. 그래서 마식년 스키장 같은 경우 북한의 네.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북한 주민이 얼마나 스키를 타겠어요. 그렇죠. 근데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그런 거
스키장도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유로피안 드림?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키장,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은이 직접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 거죠. 그러니까 원산지구를 관광특구로 하고 싶어하는 뜻이 있고 이것이 평창과 연계해서 뭐 새로운 경협의 대상 뭐 이런 네. 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비전 전망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비핵화에 관련돼서는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 쪽이 던질 것이고 그에 대해서 북은 어떻게 화답을 할까요? 아마 네. 모든 문제를 논의를 하자라고 네.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북한도 이제 드디어 정상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네. 그러려면 가장 현안인 네. 비핵화 문제를 빼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대로 네. 일단 논의를 시작하자. 예. 근데 그것이 대화를 할 수 없고 해야 되고 네. 하는 전제 조건은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북한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럴까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조선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 네.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일성 주석의 유언입니다. 네, 한반도를 그렇죠. 비핵화해라. 남북 그렇습니다. 철도를 연결해라. 연결해라. 그리고 통일 노정에서 힘써 일한 백범, 김구, 늦범, 문익환, 네. 통일의 꽃 임수경은 북조선에서 끝까지 책임져라. 예. 그런 이제 말을 김일성 주석이 말을 많이 예, 했거든요. 예. 그래서 김정은 입장으로서는 본인이 직접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면 선대의 유업이다. 네. 이 정도 말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러니까요. 이런 멘트를 좀 하면서 네. 사실상의 지금 우리도 지금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고 있고 네. 북한도 작년 11월 이후에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황을 계속 견제하면서 동시에 남북 대화를 이어간다면 네. 좀 중국의 입장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쌍중단이라고 쌍중단.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도 중단하고 네, 북한 핵도 더 이상 하지 말고 중단하고 네, 그 컨디션에서 대화를 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중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백악관, 미국 백악관의 비둘기파들도 네. 같은 입장이에요. 뭐 틸러슨이라든가 네. 국무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외교라는 것이 행간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어쩌면 일부러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저는 평창올림픽 끝날 때쯤 폐막식 즈음에서 북한 선백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을 하겠다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이거 뭐 북미 관계 남북 대화 이게 다 나빠지는 거 어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냐? 네, 근데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반가웠어요. 아, 왜요? 드디어 미국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 삿바 싸움. 삿바 싸움. 네. 기싸움. 그러니까 삿바 싸움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씨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씨름판 경기가 열리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씨름 경기를 앞두고 삿바를 기선을 제압하려고 저렇게 또 먼저 선제적으로 나오는구나. 미국이 그런 생각에서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를 하려고 하는 네. 모션을 취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내일 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정확한 뜻이 뭔지를 보고하고 미국으로 우리 특사단이 또 가게 될 텐데 네.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할 뜻이 있다. 그러니까 늘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뭐 언제나 해오던 얘기고 갑자기 한 말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겠다. 또 그다음 무슨 말을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트럼프는요. 네. 제가 또 트럼프 연구가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정신세계. 트럼프라서 네. 오히려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트럼프 성격은 제가 한마디로 보면 이기주의적인 성격이에요. 이기주의.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트럼프 퍼스트. 아메리카의 이익이 아니라 트럼프의 이익이에요. 네. 트럼프 생각해 보세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네. 대통령도 됐어요. 네. 부와 명예를 다 가졌어요. 네. 마지막으로 갖고 싶은 게 노벨 평화상일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을 갖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했을까요? 그분은 뭐 이제 참. 감옥에 네. 가실 분이기 때문에 11월 대선도 있고 네. 그럼 뭔가 미국 11월 대선과 그리고 앞으로 본인의 어떤 그런 야심 이런 게 네, 있다면 네. 노벨 평화상에 야심이 있다면 뭔가 성과를 내야 돼요. 근데 기존에 이제 뭐 클린턴이라든가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 그렇죠. 전략적 무관심 뭐 이런 거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네. 한 게 뭐냐? 아무것도 안 했지 않느냐? 네. 그런 면에서는 본인은 어떻게 보면 돌발적으로 내가 평양에 가겠다. 네. 김정은 직접 만나보겠다. 라는 것이 성과가 본인에게 네.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격이라면 네. 오히려 일을 저지를 수 있다. 관종?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한 노벨 평화상 20개 주더라도 한반도 평화 지킬 수 있으면 네. 뭐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공동수상이죠.
공동수사?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평화 체제가 마련이 네, 된다면 그렇게 공동수사하는 북미 경우가 수교를 종종 하고 있었습니다. 노벨 평화상. 그래요? 뭐 그러면 좋겠어요, 저는. 네. 뭐 상을 누가 받든 어쨌든 더 이상 이 노벨 한반도에서 평화상은 전쟁 우리가 돈 위협이 들어가는 게 또 아니에요. 노르웨이에서 주는 거니 돈을 노벨 주는 위원회에서 주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받든가 말든가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잘 돼서 네.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정말 남북이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한 지 70년, 내년 상해 임정 100년. 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어찌 보면 99년 만에, 70년 만에, 내년이면 100년 만에 찾아오는 새로운 한반도의 기회가 아닌가. 지금 김대중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그때 이제 김대중 클린턴 구상회에서 클린턴이 사실은 평양에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평양에 보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사전 정지 회담을 예. 했어요. 근데 엘고가 지는 바람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났죠. 예.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임기 말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정권을 뺏기다 보니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금 찾아온 다시 이거를 흘려 보낼 수 없는 세 번째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이 기회는 어쩌면 다시는 오지 못할 기회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대로 운전대에 앉아서 우리가 양쪽을 네. 중재하면서 북미 대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잘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의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보수 야당 자유한국당의 경우를 보면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네,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반미 세력 같아요. 반미? 왜 미국을 이렇게 반대하지 요즘? 미국을 반대요? 미국은 북한과 잘 지내기를 원해요 지금 한편으로. 근데 아니 못 근데 지내는 못 펜스 지내는 그러잖아요. 대통령 이런 걸 보면 태도를 보면 또 꼭 그런 거 같진 않잖아요. 이방카 태도도 양동 작전이죠. 양동 작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성동격서 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트럼프를 위해서 네. 트럼프는 남한테 공을 나눠주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 내가 다 가질 거야.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해. 네. 나중에 내가 더 멋있게 등장할 거야. 아. 저는 그런 차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살짝 얄밉네요. 이기주의니까. 이기주의니까. 네. 우리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죠? 어쨌거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그 어떻게 보면 통치 스타일, 네. 리더십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궁합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그 정반대 지점에서 예. 트럼프 가끔 칭찬해 주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 기자회견 때. 네.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그 여성 기자가 그 자꾸 그 트럼프가 자기 남북 관계 개선에 자기 공이 크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매우 크다. 매우 크다. 그리고 또 전화해서 자기 공이 크다 이렇게 또 그것도 얘기를 자랑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 칭찬했다. 뭐 애들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참 그런 대통령을 뽑은 미국 사람들도 좀 답답은 하겠다. 미국에서 이제 뭐 거의 인기 없는 최악의 그러니까요. 대통령 이렇게 되는데 예. 우리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 우리는 근데 국익적 관점에서 미국이 아닌데 그 전 세계에서 보자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전 네. 촛불을 좀 들어서 네. 좀 나라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미국도. 그래서 우리가 취할 국익적 관점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예. 잘 구슬러서 예. 잘 달래서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 북미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예. 있도록 우리가 역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그 세계 평화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이 D-100일 지방선거. 네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접으셨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데? 어느 날부터 네. 이게 밥을 안 먹어도 시장길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 시장길을 못 느껴서 시장 그 전에는 출마를 밥을 안 한다? 먹어도 네. 시장길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밥을 안 먹어도 시장기가 별로 없어. 네. 그래서 시장을 접었죠. 아니 근데 실제 그 시민들께 여쭸잖아요. 네네. SNS를 통해서 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의견을 구했어요. 네네.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신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거였어요. 정청래는 행정보다는 정치. 다. 그리고 서울시장이라는 어쩌면 수세적인 행정가라기보다는 좀 더 공세적인 정치가.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 이런 네. 역할을 했으면 네. 좋겠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갈 자리는 서울시청이 아니라 국회다. 네. 이런 얘기가 대체적으로 많았어요. 마포다? 마포를 포함해서. 마포를 그래서, 포함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많은 제가 여쭤본 분들 그 의견들은 당신은 축구 선수, 그 축구 선수 중에서도 최전방 공격수인데 네. 왜 자꾸 농구 코트에서 뛰려고 그러느냐. 당신이 축구를 할 때 가장 빛났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 역할과 포지션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아니다라는 주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 다음 총선에는 출마를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시장 계속 안 나오실 거예요? 이제 이번 선거 끝나면 4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시간이 많이 그때 남았으니까. 또 시장 계기를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딴 데로 고할 수도 있고. 네. 그건 알 수가 없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요, 지금 많이 후보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뭐 올 초부터 막 뛰기도 하고, 뭐 당내 경선도 뜨거울 것 같고. 네. 근데 대체로 눈치 작전을 해서 5월 초 정도까지는 후보를 좀 감출 것 같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근데 드러내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뭐 감춰질래 감출 수가 그렇죠. 없고 다 뛰는 게 보이던데요. 뭐.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지방선거 결과. 물론 이제 지금 당인이시기 때문에 자당에게 유리한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 그룹들은 첫째 분란 없이 가라예요. 분란 없이 가라. 예.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되 좀 볼썽사나운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번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내부 총질러들은 아마 망할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잘 읽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이제 어쨌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 성공 이것이 최종 목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정권 재창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런 것이 첫 번째 기준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5개 정당이 있잖아요. 네. 원내에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네. 있는데요.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9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6 플러스 알파, 수성론, 그리고 대구시장 선거에서 뺏기면 자유한국당 문 닫겠다라고 홍준표 대표가 이미 일찌감치 선언을 한 바 있거든요. 일단, 네, 일단. 이런 큰 선거에서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네. 장에 가지 않는 거죠. 장에 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럼 후보를 안 낼 거라고 보세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일여 다 야구도잖아요.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지지율이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네. 일여 다야 구도에서는 필패 구도잖아요. 후보 구도상. 그렇게 봤을 때 네. 야권들이 보통 이제 우리 민주당이 야권일 때도 야권연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야권연대. 예. 그래서 또 나오더라고요. 야권연대를 정치위원회. 하냐 마냐. 예. 이것이 야권연대 변수. 그렇습니다. 변수가 되는데 당락을 좌우할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에서 네. 1대1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그 싸움은 볼만할 것이다. 당 지지율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안철수로 예. 후보 단일화를 한다. 예. 자유한국당 후보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네. 뭐 정의당도 뭐 특별한 주장이 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면 한번 해볼 만한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낼 것이고 네. 그리고 또 민주평화당과 안철수와의 그 앙금, 네. 감정 앙금 정치. 이런 걸 봤을 때 예. 민주평화당이 밀어줄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래 본다면 야권 연대는 예. 뭐 수도권 이런 데서 뭐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낸다. 네. 아니, 안 낸다. 못 낸다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안 낸다. 이거 어떤 정치의 시그널로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다 뭐 많이 인구의 회자는 됐으나 아무도 나오겠다는 핵심은 사람이 이겁니다. 없어요. 득표율이 15%가 안 되면 네. 선거 비용을 보전을 못 받잖아요. 아, 그렇죠. 15%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넘어야 네. 100% 보전받고 그렇죠. 10%를 넘어야 절반을 보전받거든요. 예. 근데 지금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예. 당이 선거 비용을 대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십억 대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내가 10%못 받으면 그냥 3, 40억 그냥 날리는 거예요. 후보 개인이.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아,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 왜냐하면 때문에. 지금 15%를 걱정할 상황이잖아요. 다른 모든 야당들이. 네. 그럼 15%가 안 나오면 네. 그냥 모르겠어요. 재벌들은 뭐 그게 별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뭐 그냥 3, 40억 그냥 날아가는 건데. 와, 이게 돈 때문에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안 나오려고 그래서 한다. 근데 아마- 이제 정치적으로는 네.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조건 서울시장 나가야 후보 되죠. 그러니까 당의 입장을 무조건 내보내야 되는데 네. 출마하는 후보 개인의 입장으로는 재산상의 문제가 그렇겠네요.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서는 크게 짚지는 않던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출마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렇죠. 핵심 요인이다. 이슈 파이터를 보셔야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뉴스공장 이런 데서는 잘 얘기 못해요. 근데 그 정치적으로 그래도 제1야당이 서울시장 후보 정도는 내줘야 이른바 명함을 좀 내미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선거에서. 뭐 다 고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일종의 무공천 연대가 된다면 이후에 정치 과정에서 합당. 뭐 제가 바른미래당은 절대 그런 거 없다고 제가 예전에 주장합니다. 그 판도라에서 그런 네. 예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자유한국당 네. 그때 뭐 바른미래당 네. 그때는 이제 국민의당이었죠. 네.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때 남경필 지사, 그다음에 유정복 시장, 네. 서울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새 보수 정당이 한 명씩만 내자 돌아가면서 3분의 1 분점 이렇게 연대할 가능성을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바른정당과 국민의정당이 합쳐서 바미당이 됐고 그렇죠. 민주평화당이 됐기 네.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좀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기 이전에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하나씩 내는 거죠, 새 정당이. 그렇죠. 뭐 사이좋게? 네.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지방선거에서 90%가 넘는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겠다. 물론 실제로는 얼마나 참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나온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수야당들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 그러니까 지난 1년간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 중간평가 성격이 그 크다. 거꾸로예요, 거꾸로. 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그 이 주장을 90% 거꾸로. 그러니까 뭐냐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네.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적 공간이 넓어질 때는 대중의 진출이 각계각층으로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미투 운동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미투.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서로서고 이제 일상적으로 이게 쌓인 적폐 이런 것도 젠더 폭력 같은 경우 그렇죠. 우리가 고발하자. 예. 이런 어떻게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기 예. 때문에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예. 용기를 갖고 그렇죠.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혁명적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촛불혁명 이후에 저는 1894년 갑오농민혁명 이래 123년 만에 처음으로 성공한 민주주의 혁명이다. 촛불혁명이 예. 그런 역사적인 뿌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투표율이 높게 네. 우리가 90% 이상이 투표하겠다는 것은 적폐 세력을 우리가 투표로서 심판하자는 의미가 더 크지 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자는 것은 네. 본질을 잘못 짚은 거죠.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의 압승? 민주당이 네. 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우리가 다 이긴다 이렇게 네. 떠들고 다니지 않는다면 네. 압승할 가능성이 높죠. 겸손 모드로 간다. 겸손 모드로 가야 된다. 지금은 고개를 숙일 때입니다. 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니까.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대선까지를 촛불혁명이 한 세트로 본다면 네. 촛불혁명 이후에 있는 첫 번째 전국선거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선거에서 어떤 표심이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개혁을 더 밀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또 정부가 할 수 있게 이렇게 보시면 되지 됩니다. 않습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50%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65, 70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한 20% 이상의 차이가 좀 나죠.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정당을 지지할 때는 좀 당파성, 정파성이 네. 이제 네. 가미가 되는 거죠. 어느 정당을 네. 지지하느냐. 예. 근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서 네. 문재인 정부 성공의 기틀을 마련하자라고 표심이 움직인다면 네. 정당 지지율보다 더 큰 격차로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군요. 네. 정청래 의원님 나오자마자 웃겨주시네. 오래오래 출연하세요. 오래 사세요 이런 분위기. 장수만세 분위기로. 네. 네, 그리고 삿바 싸움 부분 이해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이런 시청자들의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소리에 너무 놀랄 필요 없습니다. 바람 소리에 너무 놀라지 마라. 사자는 바람 소리에 놀라지 않아요. 문청이에요? 문학 청년이에요? 한때 문청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때 기자. 아니 초중고 때 문예반만 했었고 예. 그래서 문예반만 했어요 저는. 그리고 대학 때는 학부사 기자하고. 네. 그래서 저도 해직 기자 출신입니다. 어디에 직기자요? 대학 학부사 기자. 스스로 해직했어요. 아니 퇴직 기자? 아니 중간에 그만뒀어요. 중간에 그만두세요? 예. 이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이 촛불혁명의 뿌리가 3.1운동, 그러니까 3.1운동이 촛불혁명의 뿌리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지난 그거 기념사에서 대통령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갑오 농민 전쟁. 네. 그때 이제 외세를 끌어들이는 일본과 청나라를 끌어들이는 아주 안 좋은 네. 것이 계기가 됐지만 네. 결국은 대한민국 한국 현대사 중에서 민주주의를 하자라고 최초로 부르짖었던 게 갑오 농민 전쟁이에요. 아니었으면 우리가 양반공화국 그렇죠. 그때 그 시절로 본다면 그 역모거든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왕이나 노비나 똑같은 존재다. 네. 민심이 천심이다. 이거는 그 당시 이 왕조로 보면 역모죠. 역모. 역모. 그게 민주주의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그 후예들이 3.1운동도 독립운동도 4.19도 부마도 5.18도 요랑쟁도 한 거예요. 근데 절반의 실패, 절반의 승리였잖아요. 미완의 네. 혁명이었고. 예. 이번 2017년에 최초로 성공한 혁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뽑힌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통 다른 대통령하고 좀 다르다. 그렇죠. 상징성과 대표성이. 이제 저는 그래서 이게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도 다른 정상들에 비해서 조금 힘이 실리는 이유는 촛불혁명으로 그렇습니다.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G20 처음에 가셨을 때 네. 메르켈 총리가 너무 궁금했다잖아요. 그래요. 한국 현대사, 네. 세계 현대사를 통틀어서 네. 130년 동안 이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이 성공하는 없어요. 데는 없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계 촛불혁명을 최초죠. 통해서 탄생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아. 그래서 너무 궁금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메르켈 총리가. 예. 봤더니 얼굴까지 잘생겼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꼭 판단해야 될 핵심적인 깐깐한 기준은 뭐가 될까 이걸 좀 여쭈고 싶었는데요. 27초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10초 안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문재인 다음 시간에 정부 할까요? 성공 여부에 대한 표심. 알겠습니다. 누가 도움이 되냐? 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우리 위해서. PD가 너무 귀엽다.